이 영상 시리즈에서는 1942년 11월 13일부터 시작된 네이벌 배틀 오브 과달카날 해전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13일 새벽에 벌어진 미국 함대와 일본 함대 간의 처절한 공방전은 미군 함대 측이 더 큰 피해를 입은 채 일단 오전 2시 30분까지 종료되는데요. 미 함대는 함대 사령관을 포함해 해군 소장 2명이 전사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컸습니다. 이건 당시 기함이었던 미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의 11월 13일 새벽 전투 피해 상황도인데요.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전부 포탄을 맞은 곳이어서 당시 전투의 격렬함을 엿보게 해줍니다. 특히 미 함대 사령관이었던 켈러엔 제독이 있다가 전사한 함교 쪽에 집중타를 맞은 것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13일 전투 직후 샌프란시스코의 후방 구조물의 포격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고 있고 함 외부에서 포탄의 파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장면을 찍은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이 사진에는 일본군의 포격으로 1.1인치 대공포대가 손상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중순양함 포틀랜드가 우현 후미 부근의 어뢰를 맞아 조타불능이 되었는데요. 이 사진에는 포틀랜드의 후미 부분이 입은 어뢰로 인한 피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 얘기는 이전에 한번 다룬 것도 같은데요. 11월 13일 새벽 전투에 참가한 미국 순양함은 총 5척인데 샌프란시스코와 포틀랜드가 중순양함으로 분류되어 있고 나머지는 경순양함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같은 급인 애틀랜타와 주노를 빼놓고 나머지 중순양함 2척과 경순양함 1척은 배수량이 거의 같고 함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순양함과 중순양함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구별은 1920년대를 거쳐 1930년에 런던 해군 군축 조약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두 유형 모두 배수량은 10,000톤까지로 제한되었지만 주포의 구경이 6.1인치 이상이면 중순양함으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긴 6인치 포를 주포로 가지고 있던 헬레나는 경순양함으로 구분이 되고 아까 포틀랜드 피해 사진에 나왔던 것 같은 8인치 주포를 가지고 있으면 중순양함이 된 것입니다. 배수량 얘기가 나와서 한번 따져보면 전함 히에이는 기준 배수량이 32,000톤급입니다. 이건 과달카날 해전에 참가했던 1만 톤급 미국 순양함 3척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인데요. 11월 13일 새벽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고 조타불능까지 되어버린 히에이를 이제 미군은 항공기를 동원해 과달카날에서 멀지 않은 해상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핸더슨 비행장에서는 날이 밝자마자 항공기들이 출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당시 과달카날의 미군 기지에서는 병사들이 해변에 모여 해전을 지켜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군함들이 직접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이때의 증언에 의하면 이날의 해전을 엄청난 불빛과 굉음의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돈틀리스 폭격기들은 순항 속도가 시속 300km 정도였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최대한 빨리 출격해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일본 함들을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캡터스 항공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월 13일 오전 2시 30분 일본 함대는 라바울의 본부에 미군 함대와 전투가 벌어졌으며 히에이와 키리시마를 앞세운 핸더슨 비행장 포격은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 북앤빌섬 남단 쇼틀랜드 일본군 기지에서는 38사단 수송부대가 11월 12일 오후 5시 30분에 출격해서 13일 새벽에 과달카날에 상륙할 예정이었으나 트루크 기지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13일 오전 3시 44분 상륙작전을 진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작전을 하루 연기합니다. 이때 히에이는 계속 위험지역을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히에이의 키는 계속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이를 고칠 수 있는 곳은 침수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히에이의 함장은 니시다 마사오 대저였는데요. 니시다 함장은 이번 히에이와 키리시마의 비행장 포격 작전에 대해 똑같은 작전을 2번 하는 것이 성공할 리가 없다면서 맹렬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뜻이 확고한 것을 보고 결국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작전 출정 격려 모임이 끝난 후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니시다 대좌를 불러서 이번 작전이 끝나면 니시다 대좌를 야마토의 함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니시다 대주하는 해군병학교와 해군대학교를 각각 3등과 2등으로 졸업한 우수한 장교였습니다. 다시 11월 13일로 돌아와서 일단의 장교들이 히에이를 과달카날로 돌진시켜 비행장을 포격하고 이후 수병들은 육지에 상륙시켜 싸우자고 건의했다는데요. 니시다 함장은 히에이 같은 귀중한 전함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장교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최대한 히에이를 살려서 퇴각하기로 합니다. 이때 히에이는 함내 화재로 무선 장비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니시다 함장은 수병들을 동원해 인력으로 키를 중과 위치로 돌리고 침수가 빨리 진행되지 않게 속도를 줄여서 전진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날이 빨리 밝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히에이의 수병들은 알맞은 복구 자재가 없어 모포와 매트로 들어오는 물을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제 미군 항공기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으면서 서서히 후방으로 가면 될 것 같았는데 같은 시각 키를 인력으로 고정시키던 수병들이 해수가 목까지 차오르자 수병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고 키가 다시 돌아간 히에이는 더 이상 방향을 잡고 퇴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고 약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핸더슨 비행장에서 미군 항공기들이 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더슨 비행장의 항공기들의 첫 공격은 오전 6시 15분경으로 추정됩니다. 히에이에 대한 항공기 공격은 자료마다 전부 사실관계가 달라서 확실하지 않은데요. 첫 번째 공격에서 히에이에 1000파운드 폭탄 한 발이 명중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히에이의 위치를 파악한 미군 항공대의 공격은 계속돼서 오전 7시 15분에는 어벤져 뇌격기 편대도 나타나서 히에이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히에이는 속도를 높여 회피기동을 하면서 선체에 뚫린 구멍을 메웠던 모포 등이 빠져나가 다시 침수가 가속되었습니다. 이미 6시 15분경에 히에이를 찾고 있던 구축함 유키카제가 도착했고 오전 8시까지는 다른 구축함들도 호위를 위해 히에이 옆에 모여들었습니다. 일본 함대 총지휘관이었던 아베 제독은 오전 8시 15분경 유키카제로 옮겨탑니다. 이때쯤이면 히에이가 자력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낮에는 미군의 공습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버티다가 밤에 전함 키리시마를 이용해 히에이를 견인해서 안전한 후방으로 복귀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본군이 대책을 숙고하고 있는 사이 더 많은 미군 항공기들이 나타나서 히에이를 공격했습니다. 여기에는 드디어 과달카날 인근 해상에 도착한 항모 엔터프라이즈의 항공기들도 있었고 일본군 기지와 항모 준요에서 보낸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서 미군 어뢰는 예정보다 일찍 터지거나 해서 명중탄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바누아투의 기지에서 발진한 B-17 폭격기까지 도착했습니다. 13일 오전 공중에서 찍은 이 사진을 보면 키가 고정돼서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히에이의 모습과 함에서 새어나온 기름 그리고 히에이 옆에 떨어지는 폭탄의 모습이 보입니다. B-17 폭격기 공격대에서 한 발의 명중탄이 나왔고 이후 또 다른 돈틀리스 급강화 폭격기 편대에서 3발의 폭탄을 히에이에 명중시킵니다. 그리고 어벤져 뇌격기 편대에서 드디어 어뢰도 명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온전했던 엔진도 망가졌고 침수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히에이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니시다 함장은 총원 퇴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니시다 함장은 히에이와 같이 운명을 하려고 했지만 아베 제독이 유키카제로 와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장교 4명이 포탑 위에서 지휘하던 니시다를 끌어내리다시피 해서 퇴함시켰다고 합니다. 히에이는 주수 밸브를 여는 방법을 통해 자침하게 되었고 13일 밤에 침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차 대전이 시작되던 1914년 순양 전함으로 취역해 이후 전함으로 개장되고 여러 활약을 해온 역사 깊은 전함 히에이는 이렇게 운명을 다했습니다. 히에이에서는 전사 188명, 부상 152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히에이에만 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에이가 고초를 겪고 있던 13일 오전 미 함대의 헬레나와 샌프란시스코는 구축함 스테럽과 오베넌을 앞에 세우고 바누아투로 수리를 위해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의 우현에는 이미 어뢰를 맞았던 경순양함 주노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과달카날 섬에서 남동쪽으로 약 75km 정도까지 도달했을 때 일본 2호 제26 잠수함이 나타나 주노의 어뢰를 명중시킵니다. 이때 시간은 오전 11시 3분경. 1942년 2월에 취역한 주노는 짧은 일생을 마치고 순식간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침몰한 주노 해역에서는 100에서 120명의 생존자들이 있었는데요. 위험에 빠질 것이 염려돼 다른 함들은 그대로 해역을 빠져나갑니다. 이 선단을 지휘하던 헬레나의 길버트 후보 함장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상공을 지나가는 B-17 폭격기에 주노의 침몰 소식과 위치를 보내고 폭격기는 이를 접수했으나 이 정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미군 지휘부에 전달되지 못해 구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군 선단이 바누아투에 들어온 이후 이 소식을 들은 홀지 제독은 후보 함장을 바로 해임하고 후보의 해군에서의 커리어가 사실상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100여 명의 수병들은 굶주림과 갈증, 상어의 공격으로 한 명씩 목숨을 잃었고 결국 10명만이 8일 동안 표류한 끝에 구조되었습니다. 이날의 전투로 커리어가 끝난 함장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히에이의 니시다 함장도 히에이 침몰 이후 석연찮은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바로 예비역 편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니시다를 아꼈던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이 결과에 항의했으나 야마모토와 당시 사이가 안 좋았던 해군 대신 시마다 시게타로의 고집으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니시다 대좌는 이후 동기들이 승진할 때 한직을 전전하다 종전을 맞습니다. 주노에 탑승했던 수병들 중에 이 사진에 보이는 5명은 형제입니다. 당시 미해군에서는 형제들이 동일 함정에 복무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형제들은 같이 복무하겠다고 고집했고 위에서도 그냥 넘어간 모양입니다. 이 형제들 중 프랭크, 조, 매트는 주노의 침몰 시에 바로 전사했고 엘은 하루 뒤에 그리고 조지는 4, 5일간 버틴 후에 사망했다고 생존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5형제는 누이 1명을 남기고 모두 사망했고 미국에 있던 부모는 아들들로부터 편지가 오지 않아 궁금해하다가 1943년 1월 12일이나 되어서야 통보를 받습니다. 아일랜드계 이민 후손이었던 설리번 5형제는 이후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고 루즈벨트 대통령과 교황 비오 12세도 남겨진 가족에게 애도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1943년과 1997년 설리번 형제들의 이름을 딴 구축함이 취역했고 남은 가족들이 1943년 가족의 이름을 딴 구축함 진수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1942년 11월 13일에 전투가 막을 내렸는데요. 과달카날 해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38사단 수송대를 상륙시켜야 했고 비록 히에이는 침몰했지만 아직 일본은 전함 키리시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송선단 상륙과 비행장 포격이라는 일본의 목표는 이제 어떻게 다시 진행될까요? 과달카날 해전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